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가장 많이 지표로 참고하는 곳이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경제를 관측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 경기 불황이죠. 버블이 붕괴하기 전 도쿄의 밤거리에는 네온사인 불빛이 꺼지는 날이 없었고 사람들은 다 명품을 입고 있었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영광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영광스러운 시절은 길지 않았죠. 그와 반대로 경기 침체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길게 온 거예요. 일본의 경기 침체를 부르는 이름은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이었는데 불황이 계속 이어져 20년이 되고 아직도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벌써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버블 붕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역대 최장의 경제 불황, 일본의 버블 붕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3저 호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를 3저라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해 대한민국 경제가 이때 크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일본에 비하면 세 발을 피웠죠. 진짜 경제 호황을 누린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어요. 1978년 오일 쇼크의 여파가 잦아들고 석유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제조업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던 일본의 수출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죠. 이렇게 수출 증가로 경기 호황이 발생하면서 자산시장도 활성화됐어요. 기업들이 평소보다 큰 돈을 만지게 된 거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가려면 돈을 잘 벌 때 설비도 늘리고 기술에 투자도 하고 그래야 산업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은 설비 투자 말고 벌어들인 돈을 전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재테크에 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물건 파는 것보다 재테크하는 게 훨씬 돈이 되거든.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부동산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40년 가까이 일본의 주택 가격은 미친 속도로 쉬지 않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심정으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샀어요. 심지어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재테크에 열중하게 했어요.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자본이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권사에 돈을 넣어두고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죠. 이렇게 기업들이 재테크로 수익을 올리자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주식시장이 단번에 가열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나갔던 거지. 물론 다 버블이었지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수단이 뭐 있죠? 네, 맞아요. 부동산도 한 번에 껑충 올라버렸어요. 당시 일본 부동산 가열이 얼마나 심했냐면 도쿄 땅을 전부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기술이고 설비고 뭐고 그냥 무조건 부동산만 사면 된다고 일본인들은 생각했죠.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언제까지 올랐냐? 일본 전체 국토가 미국 전체의 4배 이를 때까지 올랐어요. 그냥 미친 거죠. 그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뭘 해도 잘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이른바 국뽕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이 국뽕에 취해도 너무 취한 거야. 거의 치사량까지 흡입해버렸어요. 도쿄의 중심가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이 꺼지는 날이 없었어요. 일본 버블이라고 검색하면 뜨는 이 유명한 사진들 모두 이 시기에 찍힌 사진들이죠.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그냥 금금금금금금금이야. 또 일본의 각 도시에는 테마파크 붐이 일어나 테마파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도쿄 관광 필수 코스인 도쿄 디즈니랜드도 이 시기에 생겼죠. 근데 이렇게 여가시설과 유흥업소가 잘 나가는 걸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다 버블의 부작용과 연관돼서 나타난 거예요. 자산가치가 오르니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쇠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도 집을 못 사잖아. 그럴 바엔 못하러 일을 해. 그냥 그 시간에 골프 치고 명품이나 사는 거지. 일 안 하고 어디 놀러 다닐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테마파크나 유흥업소 이런 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미국 명품 매장에 일본인들이 오면 명품들이 다 동난다고 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사치가 심했어요. 자기들은 영원히 잘 나갈 줄 아니까 저축은 안 하고 버는 족족 다 써버린 거죠. 이렇게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에 투자를 안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은 떨어져 버리고 슬슬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본의 쇠퇴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죠.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은 1달러당 250엔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던 환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어요. 엔화가 싸니까 미국에서 일본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잘 팔리게 된 거죠. 심지어 일본 하면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잖아요. 품질은 이미 보장된 거지. 저렴한 데다가 품질까지 좋으니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의 수출이 이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당시 도요타 자동차와 소니 제품들이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호구도 아니고 이렇게 일본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계속 내는데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불러들입니다. 어디로 불렀냐고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요.
심지어 친구까지 불러서 일본을 4대1로 압박했어요.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당시 제일 잘 나가던 프랑스, 영국, 서독이었습니다. 사실상 협박이었던 거지. 야, 너네 전범국이라 군대도 못 만들어서 국방비까지 다 우리가 내고 있는데 너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이렇게 미국의 압박에 일본은 환율을 강제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달러 대 120엔으로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국과 일본의 환율 합의를 플라자 합의라고 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대낮에 삥을 거하게 뜯긴 사건이죠. 이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체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플라자 합의 전 미국에서 팔던 소니 워크맨이 10달러였다면 플라자 합의 이후로 20달러로 가격이 오른 거죠. 이렇게 일본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하락이 시작된 거죠.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5%에서 2.5%까지 떨어뜨려 경기 부양에 나서는데 이게 더 버블을 가열하는 정책이었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두지 않고 기술 연구, 설비 투자에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돈들은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곳과 다른 곳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돈을 시장에 푸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기업들은 대출한 돈을 몽땅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죠. 거대한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 일반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가열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부동산과 주식 얘기만 했어요. 마치 21년도 초에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삼성전자 주식이나 집값 상승 얘기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 부동산 상황은 주식보다 심각했어요. 왜냐면 당시 기업이나 은행들이 풀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 매입한 부동산으로 또 담보대출을 해 부동산을 사고 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버블이 얼마나 심했냐면 단적인 예로 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의 은행이 5개나 들어가 있었어요. 일반 회사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본 기업과 은행이 돈으로 얼마나 장난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대출에 대출을 얹은 부동산에 끼는 엄청난 버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일본 정부도 손 놓고 볼 순 없잖아요?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뭔가 해야 되긴 해야 하잖아. 그래서 그제서야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해요. 금리가 올라가니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주식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의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연말에는 연초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대폭락장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순식간에 엄청난 액수의 부가 허공에 사라지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게 남았죠? 부동산 시장도 함께 폭락했어요. 이 부동산에 낀 버블이 너무 커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안 됐어요. 더 심각한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집을 대출받아서 샀다는 거예요. 이젠 집을 팔아도 은행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짱구는 못 말려해서 짱구 아빠도 이때 버블 경제의 피해자예요. 짱구 아빠 신약만은 툭하면 대출 이자가 32년이나 남았어 하면서 축 처진 모습을 보이잖아요. 짱구 아빠가 35년 만기 대출을 받았는데 짱구가 1990년에 시작했으니 짱구 아빠는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어요. 참고로 짱구네 집은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로라는 곳인데 짱구 아빠가 일하는 도쿄까지 편도로 1시간 40분,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짱구 아빠가 발냄새나고 맨날 피곤에 쩔어있는 게 이제야 이해가 돼.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니 일본인들의 소비 패턴 또한 상당히 바뀌게 돼요. 명품, 유흥, 사치, 여행의 소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이고 저렴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한 거죠. 이때 등장한 게 백엔샵, 다이소, 아울렛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소비 패턴의 변화 하나만 봐도 엄청난 폭풍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뼈아픈 건 다른 버블 붕괴와 달리 일본의 버블 붕괴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처음 일본의 붕괴를 가리키는 용어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사용됐다고 했죠? 저도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잃어버린 10년으로 배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침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 잠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 빚만 잔뜩 안고 큰 소득은 없었죠. 아직도 일본은 아주 긴 장기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가진 않는가이죠. 과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년, 50년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뒤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